여보세요? 탈북민들 여기 오셔서 종착했은 분들 다 저 선배분들로 보고요. 반역자라는 거는 김정은 체제 소환 소리고 일반 주민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언제 제 먹고 살기 바쁜데 남들 반역자라고 욕할 욕망이 있을까요? 굉장히 유튜버님들 뭐 이렇게 북한 사회 실상 알리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는 북한 사람들은 여기 한국에 오신 분들보다 더 잘 알잖아요, 내부 사정은. 네. 그러나 이제 유튜버님들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성공적인 정착 과정이나 행복상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 상당히 공감이 되고 혹시 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탈북에 대해서 생각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내가 한국에 가도 뭐 못해도 저 정도는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죠.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주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마인TV에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대한민국까지 입국한 우리 한진명 선생님과 함께 한 6개월 전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영상 출연해주신 거 몰아보기 영상에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채널에 우리 한 선생님 초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 예. 다름이 아니라 요즘 리일규 참사님이라고 해서 쿠바에서 참사로 근무하시던 분이 해외에서 대한민국 망명하신 그 소식이 진짜 인터넷상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제가 한진명 선생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이렇게 오늘 소중하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선 TV에 출연하기 전에 시마연 TV에 인사말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TV가 나오고 또 다른 채널도 나왔지만 여기를 통해서 119 참사가 저를 말하자면 전화 연락이 왔어요. 네. 전화 연락이 와서 그분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연락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후에 생각하는 게 이 시마연 TV에 나오길 잘했다. 나왔으니까 그분이 말하자면 페이스북으로 메신저로 저한테 먼저 전화를 왔거든요. 네, 어떻게 전화 왔던가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그분이 내가 여기서 가명으로서는 이름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본명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 영상을 보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쿠바에서부터 페이스북을 했더라고요. 했으니까 거기서 내 이름을 쳐서 찾아가지고 네. 얼굴을 아니까 그렇게 해서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렇죠. 페이스북에 네. 보면 선생님 본명으로 그 지금의 활동명으로 네. 검색하면 사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다 소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시마연 TV에 출연하면서 먼저 이게 TV가 정말 감사하고 저한테 119 참사님하고 맺어주는 인연의 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 TV에. 예. 근데 처음에 연락하실 때 나다 이렇게 하시던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스페인어 전공이거든요. 네. 그 119 형님이 글단하니까 스페인어 이름으로 페이스북으로 메신저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왔는데 처음엔 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모르지요. 그거에 사진도 없지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런데 제 본명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누구 친구들 이름을 같이 근무한 사람 이름을 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짐작을 했죠. 가만 보니까 스페인어니까 우리 같은 국이야 삼가일 거다. 일 건데 지금 나가 있을 사람이 누굴 것인가 보니까 그 일기형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TV 나오기 전부터 일기형하고 같이 연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꽤 오래전에 이렇게 연락을 갖고 있어서 TV에 나오기 전부터 이분이 오신 걸로 아셨군요. 네, 와서 만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만나자. 그런데 그때가 벚꽃 축제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4월 초인가 그때 돼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형이 저 여의도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 넓은 공간에서 차는 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그래서 해포도 나누고 그렇게 헛버집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때 처음 만나서. 야, 북한에서 같이 외무성에서 근무하던 동료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와서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준에서 적국이다 그러잖아요. 감회가 어떻던가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형한테 만나자마자 좀 농담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네. 아, 형까지 이렇게 탈북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오면 그 김정은이 누가 지켜주나 그랬거든요. 네. 제가 아니 형은 올 사람이 아닌데 형은 또 어떻게 왔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앞서 일그 형하고 저하고 인간관계가 좀 많이 좀 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북한 예모성 닭고라는 데에서 인턴 생활을 한 1년 정도를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일그 형이 내 척전에 거기서 닭고 생활에서, 그러니까 인턴 생활에서 나하고 싹 엇나간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같이 온 데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 말하자면 일 보던 그런 것에 부서에 자주 오잖아요. 거기서 아면을 텄고요. 그리고 일그 형이 탁구를 굉장히 잘 쳤어요. 탁구. 예, 그래서 네. 성적으로 완전 손꼽히는 탁구 선수예요. 아, 그래서 뭐, 탁구 이야기가 나왔고. 1, 2등을 하거든요. 완전 잘 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외무성에서 그 일구 형한테 따라다니면서 나뿐이 아니라 뭐 많거든요. 그게 뭐 여러 지인들이 많은데 네. 그저 같이 탁구를 배우러 다녔거든요. 계속. 형 보기에는 우리가 한심하지만 그래도 또 탁구는 잘 치는 사람한테 가야지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1년 있은 다음에 제가 북한 외무성 6국에 부원으로 받아서 갔는데 마침 형이 같은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2년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같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한 세포가 됐거든요. 당원 세포도 또. 그러니까 세포 총회할 때는 다 모이고 뭐 이러면서 뭐 같이 계속 그 인연을 이어갔던 거. 아,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외무성에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외국에 나가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많은 류현우 예, 이분 또 그리고 좀 많잖아요. 태국에 있다가 예. 오신 뭐 홍참사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시는 분이 유튜브에 정말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외무성에서 근무하다가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남한으로 뛰었다, 도망쳤다, 탈북했다 이러면 그 북한 안에서 공개적인 반응 말고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잘 갔다라고 하는데 아니면 걱정한데 아니면 이 민족의 반역자 같은 것들 욕한답니까? 민족의 반역자라 그러기보다도 이게 하는 게 하나의 그 종류가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외교관들 속에서는 누구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어떻게 돼서 야는 이렇게 탈북할 수밖에 없었더라. 야가 참 안 됐다. 아니면 간의 가족들은 어떻게 사는데 말하자면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럴까요? 괜찮네요. 그래도 반응이. 그래도 지금 외교관들이 세대가 많이 변했어요. 변했다는 게 뭐냐, 김일성 시대의 외교관들, 거기는 일부가 국제관계대학 졸업생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김정일 시대 때는 기본 외교관의 룰이 평양 외고대학 졸업생들이 기본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후에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조금 뭐 지금은 구도가 평양 외고대학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 구도거든요. 지금 이런 구도에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탈북 시가 많고 그러니까 그게 나쁜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누군가 탈북해서 중국만 갔다 해도 반역자라고 막 이런단 말이죠. 네.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도 정말 무지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저 상류층에 계시는 외모성에 있으신 분들은 국제사회 정세나 이런 거 해안을 다 어느 정도 상식이라는 걸 갖추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탄하지는 않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면 또 북한 외무성이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외무성 외교관 진짜 외교관이 한 많지 않거든요. 보장부서가 많고 그 부서 성원들은 어디까지나 하견 쪽으로 모두 다 엉켜져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는 데를 가서 몽땅 상급학년이면 하급학년 이렇게 해서 모두 알고 지내던 사이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게 평양 외국어 학원을 6년 졸업하고 이제 종합대학 가는 부하고 외고대학 가는 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또 모이는 것은 또 가서 외무성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여기 간 게 조가오고 태영호 전 국회의원님, 조성길 대리대사, 인테리 대리대사, 유원우 쿠웨이트 대리대사, 그다음에 이일규 쿠바 참사님이 오셨는데 이분들을 다 따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다 70년대 생기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스페인어하고 불어 이거는 한 게 학부예요. 조성길 쿠웨이트 대리대사님, 그다음에 이일규 저는 같은 학부에서 온 거예요. 그럼 훨씬 더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선후배 관계거든요. 모두 그러다 나니까 여기에 오게 되면 아니면 외무성이 있어도
어릴 때 잘할 때부터 서로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그마한 학부에 그 예, 그렇죠. 학부도 인원도 적은데 예. 어쨌든 비슷한 학문을 전공을 했고 서로 보고 자란 사이고 우리가 예. 정말 조직 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처음에 1학년부터 5학년까지도 항상 똑같은 수업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내적 친밀감은 대한민국의 어떤 같은 학부하고는 전혀 다르다. 매일과 같이 보는 예, 그런 그렇죠.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무성 와서 처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대한민국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그렇죠. 아니고 평양외고 학원부터 너는 믿기냐 하면서 이렇게 다 서로 알고 지내거든요. 그게. 아,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안쓰럽게만 생각하고 그래도 성공을 했으니까 야, 잘 갔구나. 어쩔 수밖에 없어서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조금 그래도 수긍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죠. 그런 의미잖아요. 뭐 자기네 보기에도 사람이 첫째 뭐 당에 충실한가 안 한가 이런 거 보기 전에 그 사람이 인간 된 점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원 때부터 그러면 대학 때 같이 다 지내면서 진짜 이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마음 오지고 고운 사람이고 진짜 북한식으로 말하면 법도 없이 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족을 북한에다 평양에다 놔두고 말하자면 탈북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올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도 받아들이니까 조금은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뭐 때려 죽여라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네. 봤을 때는 이건 또 엘리트 계층의 어떤 일종의 네. 의식이 반 이상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나쁘게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서 좀 가슴 아픈 질문이긴 한데 우리 전 선생님은 베트남에서 이렇게 남한 온 이후 네. 북한의 가족들에 대한 소식을 후에 오신 분들로부터 좀 전달해 들으셨나요? 예, 제가 태영호 전 국회의원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진짜 알고 싶은 게 처음으로 물어본 게 제 가족 문제였습니다. 근데 태영호 전 의원님은 나의 말하자면 다른 가족은 알아도 직계 가족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일그 전무가 참사님도 처음에 만나자 그 만나는 작석에서 네. 일그 참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내 가족은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명아, 네가 북한의 실정을 더 잘 알지 않냐?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냐? 북한은 밤에 몰래 움직이고 이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가 어떻게 우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다. 북한 시스템에서 너무나도 잘하는 네가 우리한테 이걸 물어본다는 게 우리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돼서야 맞아. 북한의 시스템은 밤에 몰래 잡아가는 시스템이니까 형들이 또 그게 알 수도 없고 또 알려고 노력했댔자 이게 후과가 차려지니까 나 그럴 거다. 근데 내가 왜 탈북했다고 어떤 식으로 탈북했다고 북한에서 소문이 소문나네요. 났어요. 그게 궁금하죠. 뭐 태영호 궁금하죠. 국회의원님은 무슨 뭐 여러 가지 북한에서 뭐 만들지 않았어요. 네. 근데 나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아니 형 그래서 전무가 아니 난 왜 탈북했대? 형은 보니까 말하는 게 너는 탈북한 이유를 진짜 모르겠다긴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게 무슨 소린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고 하여튼 선택은 대한민국을 했는데 이유가 어떻든 저는 이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뭐 자동차. 너로 제방에 놀아서 왔든 뭐 어떻게 왔든 뭐 왔으니까 네. 아 이거 북한 외무성이 뭐 받겠다고 했는데 뭘 받겠어 기구체계가 왜 받겠어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했느냐 너도 뛰고 태영호 의원도 뛰는데 형식상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젠. 그럼 뭐를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 외무성의 전무가 우리 있을 때는 1국부터 10국, 11국, 12국하고 우리 때 기구체계가 쭉 달라졌어요. 숫자로 1, 2, 2, 3, 4, 5 이렇게 나가됐는데 이거를 무슨 뭐 쿵에 바뀐 건 아니고 국들의 명칭을 바꿔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 분, 한진명 선생님, 뭐 태영호 공사님, 하여튼 이렇게 류현희 대사님 이런 분들이 한 명씩 딱딱 사라지면 네. 연대적 책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뭐 내치거나 처벌하나요? 아 그래요. 그 주무가 있어요? 예, 처벌받은 분이 계세요. 북한 그 외무성에서 당비서 하시던 분이 처벌을 받았거든요 지금. 그럼 처벌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처벌 주나요? 일종의 뭐 가오를 범하고 밑으로 내려꽂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밑으로 북한 외무성 당비서 하다가 오늘 뭐 구역당인가 어디 뭐 어디 단대로 이렇게 적당 뭐 비서 뭐 이렇게 보내면 그게 굉장히 자기로서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때 호철 당비서 자체가 호담이라고 아실 거예요. 북한 외무상. 네. 그 아들이거든요. 네. 아들이 그때 첫 당비서로 왔댔는데 우리 외무성 당비서 하면 그 파워가 엄청나요. 네. 엄청난 파워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여러 그 주무가 내교관들이 탈북 루시가 일어나면서 그 책임으로 져가지고
예, 뭐 어디 내려간 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하여튼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도 뭐 수용소 보내거나 이런 처벌은 안 했으니까 예. 일단은 그냥 좀 좌천이 돼가지고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정도는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연대적 책임이니까 좀 그러네요. 그렇게 직접적인 책임은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 외교관들이 어쨌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외교관들이 한 명씩 빠져나가서 도망쳤다 이러면 그 내부에 앉아 있는 국내에 앉아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그 소식을 아신답니까? 그렇죠. 그건 뭐가 탈북하자마자 네. 그 자리에서부터 벌써 암전으로 정보보고가 올라와요. 그러면 앉아서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말하자면 대책안을 세워야 되는 김정은 현대까지 보고가 올라가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외교관들이 탈북해서 북한을 빠져나오는 이유 왜 요즘 이렇게 특별히 많을까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는 시그널일까요? 예, 그 말하자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나 그리고 믿음이나 뭐 이런 것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김정일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는 70년대예요. 70년대생이라 나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뭐 북한 정권에서 이렇게 뭐 깊은 개혁을 받았다 그럴까? 그러다 나니까 김정은 정권이 딱 들어서자마자 이 정권이 움직이면서 북한 내무성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외교관들도 함부로 다치고 뭐 외무성의 전제 가치까지도 김정은이가 이야기했거든요. 외무성 필요 없다. 이거 없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까지. 외무성 없애치면 외교 관련한 일은 누가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이때까지 김정일 시대 때나 이 전 시대만 해도 북한 내각도 다치지 못하던 내무성이 됐는데 네. 완전히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망가진 데다가 외교관들을 뭐 여러 가지 혐의로 해서 처벌하고 뭐 막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위태롭고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거예요. 저 정권에 자기 운명을 맡기고 살다가 나도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게 미래의 나의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할까요? 충분히 그런 생각하겠죠. 네, 그러니까 조그만 자기 신변의 변화가 있어도 솔직히 말해서 북한 외교관들이 탈북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더 특징적인 게 있어요. 네.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도 이어지지만 외교관 자녀들, 그러니까 MZ 세대들의 탈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자유민주주의나 대한민국에 접할 기회가 더 많잖아요. 우리보다 그렇습니다. 유학생 생활을 하잖아요. 나가게 네.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식들이 먼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탈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부모들을 설득시키기도 하고요. 네. 이게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네. 이게 또 암만 그렇다 해도 자식이 먼저 뛰는 사례도 많았거든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쿠바 그쪽에서 대사 선자가 뛴 거예요. 예. 북한 그 대사관 측에서 빨리 쿠바 그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또 잡아들이긴 했지만 그것도 어떤 데서는 이쪽 아들이 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뛰으니까 아야 이거 깜짝 놀라서 야 이거 뛰다 해서 그 안전대표라는 게 있잖아요. 안타까워서 여기서 그 처리하라 그러는데 보이부. 예. 저쪽에서 또 뛴 거예요.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연인 관계인 거예요 지금 둘이. 연인 관계. 네, 그러니까 하나는 저쪽 나라에 있었고 하나 이쪽 나라에 있었는데 둘이 같이 뛴 약속 거. 하나 먼저 약속하고. 뛰고 이렇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전대표는 두 개나 담당인데 바쁜 거예요 지금. 네. 그 러시아 쪽에서도 그 정부가 식당 사장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식당 사장이 좀 외교관이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뭐 일기 형이 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쭉 이야기한 거 보니까 그게 또 우리가 아는 그 외무성 3국 우리 부원이 서기관이더라고요. 아, 그 울라디보스톡에서 예, 예. 아들 데리고 여자가 또 도망쳤다가 저기 비행기에서 잡혔다는 거요? 예, 그것도 특징적인 것은 남편이 카자흐스탄이가 출장을 갔을 때 그 서기관 와이프하고 아이하고 달아난 거예요. 뭐 남편을 설득시키다가 설득 못 되니까 달아났던지 아니면 자기 남편은 아마 설득시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달아나던지. 근데 그것도 붙잡혔거든요, 사실은. 네, 붙잡혔다고 예, 뉴스 나왔잖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지금 이상하게 외교관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서의 탈북 조치가 연속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둘이 있었어요. 잡혔다 해가지고 우리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몰랐습니다. 설경 남편이 동해에서 아무래도 해적인 그런 게 안목이 있으니까 남편하고 같이 탈북을 했으면 좀 더 수월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남편도 그거 외교관을 하게 되면 북한 외교관들은 나가서
자기가 담당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인맥이 다 있어요. 네. 주재국에. 네. 그런 도움도 좀 받았으면 붙잡히는 이런 불행을 겪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잡혔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래도 북한에 어쨌든 인맥과 어떤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앉아 있으시니까 자기 가족을 짧게만 고생시키고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은 또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일단 안 돼요? 들어가게 되면 우선 첫째 그렇게 당시에 놓이면 우리 외교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자발적 귀국이에요. 그러면 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런 가정혁명하다 잘 못했는데 해외에서 대활동을 내가 얼마나 하겠냐. 그냥 나 자발적으로 귀국하겠다. 그래서 귀국을 하거든요. 다 그런 형식으로 귀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 가족도 살리고 다 하지. 들어가서는 제 생각에 분명 이혼할 겁니다. 이혼해서. 그래서 나도 살고 도움도 그러니까 주고.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거든요. 그게. 네. 자, 그러면 외교관들이 나와서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일규 참사님이 아니 이야기하셨어요? 그냥 그 압박을 넣는데요. 아니 근데 원래 외교관은 나와서 나라와 북한과의 사이에서 걸리지 않는 어떤 그 문제 관계를 원만하게 풀라고 외교 활동을 하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월급도 적게 주는데 그 사람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외교관들에게 달라 진짜 벌으라고 압박을 주나요? 현금을 달라, 뭐 캐시로 달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진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아. 우회적으로 압박한다는 게 뭐나 무슨 뭐 다른 식으로 작은 것 같지만 무슨 약을 보내라, 거기서 뭘 보내라, 뭐 담배를 사서 몇 장을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외교관 생활비를 타가지고 그걸 감당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또 그런 걸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향후 자기가 이제 북한 내무성에 들어가서 뭐 다시 나온다 쳐도 다시 나오기가 또 힘들거니와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자기 지위도 정확히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북한 내무성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분들이 그런 말하자면 부탁이 들어오면 우리 두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듣자 하니까 불법 활동을 벌려야 되거든요. 네. 생활비가 지금 안 되고 가족 살리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법 활동을 벌려가지고 그 돈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뇌물이죠. 일종의 뇌물을 하는 거죠. 그 뇌물의 수위가 무슨 일반 동료들이 부탁하는 게 아니고 뭐 외모상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 사람들이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급수에 따라서 그 진짜 월급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외교관들. 그거는 제가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태공사님 어디 거기에도 그 일가들이 콩나물 팔아가지고 콩나물 장사해서 생활비 못한다 이런 거 정말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네. 외교관들이 월급이 정말 이렇게 적으면 불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북한은 외교관들 유로를 주는데 제가 385유로인가를 탔어요. 네. 그게 기준이 뭐가 있나? 그 나라의 물가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베트남 물가에 따라서 자기 그 식비를 주거든요. 네. 그거 뭐 아무래도 중국 쪽에는 유럽 쪽이니까 물가가 비싸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탔겠죠? 네. 많이 타봤댔자 뭐 500유로 정도 탔겠나? 뭐 이 정도 타니까 그거 가지고 자녀도 이제 공부 보내야 돼. 이렇게 하면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북한 외교관들 한 데 있어서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은 좀 국가가 이렇게 잘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인 운명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북한 정권은 외교관들이 뭔가 조금 장사를 하거나 불법을 한다라고 해서 보연이 알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눈 감아주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하려고 드나요? 그거는 어떻게까지나 안전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거기서 돈을 주는가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즉 뇌물이 있으면 그걸 네. 봐주는 거고 뇌물이 없으면 이걸 불법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처벌하겠다 달려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북한 대사관에 가게 되면 안전대표나 북한 대사하고 사이가 좋은 대사관이 없어요. 네, 안전대표는 약간 보위부죠. 국간정보위성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여기 말하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말하면 용사라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대사하고 사이가 항상 나쁜 거예요. 근데 나쁜 점에 정당에 가게 되면 돈 문제인 거예요. 네. 아무래도 북한 대사관에서는 외교관들끼리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제 같이 일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끼리끼리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네. 돈을 벌어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안전대표들이 자기를 거기 끼워주지 않거나 자기한테 그 나오는 할당 몫에서 주지 않거나 하면 그냥 뒤에서 삐진 거죠. 삐져가지고 뒤에서 그걸 하는 거 조작을 하는 거죠. 그걸. 그 북한에다가 좀 보고도 하고 꼼수도 치고 뒤통수도 치고 뭐 네, 이런 그렇죠. 것도 그런 하겠죠. 사례를 통해서 귀국한 북한 외교관으로 기존이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제일 잘 읽는 게 그걸 또 뭐랄까, 대한민국하고 엮거든요. 자유주의를 한다. 이야기 안 하고 움직인다. 그런데 알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접촉하는 것 같다. 이래서는 해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렇죠. 정부에다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해명하지 못하니까 여원들의 말하자면 활동인 거 알면서도 제가 나 그러면 북한에 들어가서 나 해명하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댔자 북한에서 일단 해명이 된다 쳐도 이게 빨간 줄 한번 쑥 가게 되면 해외 다시는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외교관이 해외에 나가려고 외무성이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네. 해외에 나가서 외국도 좀 유행하고 그 돈도 벌고 이렇게 하려고 외무성에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거기 가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무성에서 해외에 나가지 못한다 하게 되면 죽은 생명과 같은 거죠. 네, 거기서. 죽은 목숨이죠. 예. 그냥 몸뚱이만 앉아있는 그렇죠, 거죠. 거기서. 그러면 대부분은 외무성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내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뇌물도 고이고 어쨌든 그 작업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다라는 거네요. 모두가 대기하고 있죠. 모두가 대기하고 모두가 있어요? 대기하고 자기 순서가 언제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렇구나. 자기가 어떤 길을 해서 자기가 언제 들어왔고 내가 입사연도가 언제이고 누가 이제 어디서 들어오는 거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다시 나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걸 다 체크하고 여기서 어느 대사관에서 어느 소기관이 언제 들어오고 다 하고 이때쯤이면 내가 나가야 되겠다. 사실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그럼 예. 우리 선생님은 베트남이 해외로 파견 나올 때 제일 첫 번째 국가였네요. 네, 그렇죠. 저는 이때까지 그 안에서만 있다가 네. 그다음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그게. 그게 베트남. 그전에는 북한 해무성 6국하고 7국에 있으면서 쉽게 말하면 내부 요원으로서 내부 요원이 뭘 하는 거나 지금은 일규 형물 말을 들어보니까 외무성 그 행정체계도 많이 바꿔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북한 외무성 앉아있는 요원이 자기가 담당한 나라 대사관들을 모든 활동을 컨트롤했어요. 네. 이렇게 지시줘서 이렇게 하라, 위대성 선전은 이렇게 하라, 그다음에 쌍무관계에서 누구 만나라 하면서 이런 걸 안에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에 대한 지시를 좀 이렇게 푸시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 북한 안에 있는 대사관에서는 암존이라고 그래요. 암호존 원래 네. 그걸 가지고 하루에 말하자면 무조건 전부복을 올려야 돼요. 상황복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암전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인사변동이나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걸 계기를 마련하고 김정은한테 보고문건을 올려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걸 대사관에다 실행시키는 거예요. 네. 그걸 계속 안에서 그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말은 주체상 대선전을 담당했댔죠, 제가. 네. 주체상 정부위원회라고. 네. 그러면 일본에 그게 사무국이 있고요. 인디아에 그게 총책이 있거든요. 비샤나스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총책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북한의 모든 대사관들의 소위 위대성 선전. 위대성 선전이 영화, 사진 전시회, 용화 감상회, 그러면 모든 축전 올라오는 거 조직하고, 네. 그 꽃다발 올라오는 것도 계속 만들거든요. 다 이게. 네. 그런 걸 조직하면서 있었죠, 거기서. 그럼 지금은 좀 어떻게 바뀌었답니까? 지금은 북한 대사관 안에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활동하면서 자기 활동하도록 조금 그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좀 그래도 풀어나셨다는 거예요? 알아서. 책임의 빚이 일종의. 안에서 컨트롤 했으면, 그 책임 관계도 내가 보험권 제기하고 내가 하고 대사관을 내가 컨트롤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해서 어점이 있게 되면 책임 관계가 대사관보다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대사관이 너희들이 활동해서 다 해서 실적 보고 와라 이렇게 됐으니까. 실적만 보고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사관이 가만히 있으면 대사관이 계속 욕먹게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럼 탈북의식도 거기서 계속 일어나게 되면 책임은 이 담당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컨트롤 잘못해서 탈북하는 거죠. 대사관. 예, 그러니까 책임 한 개의 전가가 북한 내부 내무성이 아니라 이제는 전가가 주재국 대사관으로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사관에서 제일 센 사람이 이제는 그렇죠. 책임을 모두 안고 지기 취하지. 위해서 더 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아무래도 결과를 위해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걸. 그 리일규 참사님이 자녀도 다 데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대부분이 다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선생님은 자녀를 못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거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과 못 데리고 나오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요? 제가 외국에 처음에 나올 때 호철당비소가 있으면서 북한에서 체계가 좀 달라졌어요. 북한 외무성 체계가. 북한에서 부원을 하면서 원래는 좀 높은 급수에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외국에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북한 외무성 안에서는 일생에 3번을 나갔다 오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는 게 임무니까 한 하루 빨리 나가면 내가 처음에 나갈 때는 버섯 서기관으로 나갔거든요. 가족이 없이. 네. 그렇게 나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서기관으로 살짝 바꾸거든요. 거기서 네. 이렇게 바꾸면서 가족을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버섯 서기관 편지가 나왔다 그럴까요? 근데 네. 버섯 서기관을 내면서 당원으로 가족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가지고 완전 달라진 거예요. 완전.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 대학에서 온 아이들 이렇게 외모서 받자마자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야들이 너무나도 가서 망티게 생각하니까 야들을 이제 내버리지 말라. 말고 북한에 가족이 있고 당원이고 현재 부원인 사람들을 뽑으라. 뭐 이렇게 됐거든요. 확 바뀌면서. 그러다 나니까 내가 좀 낮은 급수라도 버섯서기가 편지라도 먼저 나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첫 탈북에서 성공해서 이렇게 오시다 보니 네, 예. 첫 번째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중국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북한 사람이 중국만 따고 와도 너무 막 세상이 돌아가는 게 눈으로 보이면서 북한과 너무 다르잖아요. 선생님이 처음 해외로 나왔을 때 그 느낀 점이랄까? 처음에 제가 중국에 나왔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외모성이 다나니까 중국에서 대사관에서 차를 가지고 다 나와요. 북경까지. 북한 그 외교관들이 있는 방이라 해도 들어가면 딱 북한 TV만 나오거든요. 지금 중국에서요? 예, 예. 북한 외교관들이 두는 숙소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도 딱 한 주일 무료로 둘 수 있거든요. 한 주일 더 있으면 외교관들 돈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외모성 내놓고 다른 그 관계부처 무역성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돈 내야 되는 거고요. 네. 처음에는 많이 느끼질 못했어요. 거기서는 중국 앞이니까, 그 앞에 대사관 앞에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 주일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베트남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시위를 하는 걸 봤어요. 베트남에서도 시위가 네, 가능해요? 좀 무슨 반정부시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아니 이게 사회주의 나라인데 무슨 시위를 한 게 뭐야? 한 번은 대사관 참사 부인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딸들랑. 네. 아니, 남자가 라치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나체로. 어, 깜짝 놀랐지. 네. 아니 근데 사회주의 나라인데 북한에서 저렇게 하고 있었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네. 아니 이게 무슨 이 나라가 무슨 이렇니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외교관으로 이제 서기관으로 있느라면 어떤 때는 그 나라에서 무슨 친선협회 뭐 아니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초청을 해요. 네. 그래서 식사를 한번 갔어요. 뭐랄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야 우리 베트남은 너희들이 말하는 제국주의는 다 탓은 우리는 베트남이야. 근데 너네 북한은 하나도 이긴 거 없잖아. 그러더라고 우리 보고. 그래서 야, 우리 그래도 미국 땅 이기잖아. 그랬지. 그러니까. 미국 땅 이겼다고요? 너네 정전 아니야? 그러더라고. 네. 우리는 미국이 이기고, 뭐, 일본이 이기고, 중국이 이기고, 뭐, 프랑스고, 4개 제국주의를 우린 이겼어. 그렇지만 우리는 기존의 원수를 지금 현재 와서는 싱그러 사귀고, 경제 활동 이게 벌이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너네는 왜 아직도 그러고 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네요. 야, 그래서 그렇다. 우리는 끈질기게 자꾸만 이렇게 만든 적대관계나 이런 걸 강조하면서 왜 자꾸만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왜 자꾸만 이게 사상이나 정치를 강조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럼 거기서 해답은 좀 얻으셨나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때 뭐 외교관들끼리 술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때 김종훈이가 잠깐 처음에 딱 들어서서 정치를 할 때니까 우리도 뭘 바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계획 개방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베트남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그때도 안 만나서도 뭐 6.6%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계속 내려간다. 자유관광만이 살 길이다. 오픈 탁하고 북한이 못 산다는 건 다 아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흥미롭겠나. 그래서 자유관광 턱 시키면 나라의 경제력이 이제 발전하겠는데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당장 무슨 뭐 외사 투자해서 뭐 공장을 일대시고 도로 혁신하고 이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자유관광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우리끼리 토의한 적이 있어요. 외교관인데 어쨌든 처음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나와서 보면 시위도 자유롭게 하고 어쨌든 경제적인 것도 북한보다는 훨씬 풍요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이 체제가 우리 고향 사람들이 내 가족이 뭔가 잘못 살고 있고 이 나라가 뭔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지 않던가요? 그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사람이 자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체에서 내가 피해받는 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이 나라에서 잘 나가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게 이렇게 많은 탈북자들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권한의 행군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는. 당국이 그걸 모르게 했겠죠.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동료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족애가 생기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생하니까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하자면
귀머거리로 다 만들어낸 거죠. 바보로 만든 거죠. 그러면 인터넷을 처음에 대사관에서 나와서 쓰게 하시나요? 인터넷은 그 뭐가 몰래 하죠. 몰래 하는 거예요? 근데 매 사람마다 인터넷2가 있는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맥이나 대사관 피치용이 아니에요. 네. 자기 것이 아니고. 그럼 검색 기록이 남네. 그렇죠. 히스토리가 남잖아요. 근데 그 히스토리를 안재 대표가 어느 순간에 와서 검열하게 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될수록이면 공식적인 거, 그냥 말하자면 주제국의 신문이나 주제국 종세나 이런 거에서 들어가지 거기서 이렇게 검색을 대한민국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 뭐 레터비나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뭐 따로 나가서 커피점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집에 가서 틀어놓고 보는 거죠.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 보는 건 심리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죠. 밤새 보는 게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보고 그런 걸 보다가 점점 호기심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호기심이 나서 북한 관련해서 검색했던 게 뭡니까? 인터넷에.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북한에서 보라 하기로는 우리 민족끼리라고가 있어요. 그걸 탁 쳤는데 그게 어떤 분이 만들었는데 그게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끼리였거든요. 네. 들어가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뭐 탈북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뭐 이러다니까 처음에 거기서 김씨 가문도 나오고 하니까 거기서 툭 접힌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그걸 차라리 안 봤으면 좋은데 봤으니까 더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찾아치고 들어가죠. 여기다부터. 김씨 가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서 그걸 먼저 찾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내가 배웠던 소리, 내가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엔 생각한 게 탈북민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선생님 나오실 때도 이만감 있었으니까 유튜브에 그게 나왔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뒤져보기 시작했거든요. 조금씩. 근데 그건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거 보는 거니. 무서웠어요? 네, 그렇지. 한국 드라마 보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서 진짜 저럴까? 다 거짓말 아닐까? 저렇게 살까? 뭐 이런 절반은 믿고 절반은 믿지 않는다 할까요? 그런 식으로 거기에 앉아서 그거 보면서도 내가 탈북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걸. 언제 나왔을 때 김정은 등장을 보셨나요? 북한에 있을 때 보셨죠? 네,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외무성리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1호 행사나 정치 행사 할 때 이렇게 총성이 있다고 김정은이 가까이부터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하거든요. 그럼 김정은이를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안 뚱뚱했잖아요. 그때 뚱뚱하지 않았죠. 그때 제가 느낀 게 저분은 무슨 여자들을 저렇게 많이 데리고 나오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자가 그때부터 많았습니까? 뒤에 뭐 여자가 한 10명인가 쭉 따라오더라고. 근데 겨울이 됐는데 덕복을 다 똑같은 거 입은 거예요. 그래서 20달 아이들 데리고 나오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행사인데? 어린이 경기장에서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했는데 우리 가기 싫죠. 밤에 자지 않고 거기 업무 보고 그러면 4시가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몇 명을 선발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딱 주석단 가까이에 우리 딱 앉죠. 아무래도 외무성이니까. 그러면 우리 또 외무성이니까 다른 데 들어가거든요. 외국인들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외국인들 같이 들어가서 딱 봤는데 김정은이 오게 되면 나오더라고. 나서 딱 보는데 무슨 제자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오니 간부들 많이 나올 줄 아는데 저거 분명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거기 계시면 김정을 저축부 산하에 안 하게 예수님들만 따로 사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 저축부 안에 있거든요. 거기서 가들이 말하자면 기쁨조 같은 역할을 기쁨조라고 하죠. 그분들이 그걸 느낌적으로 북한에서 알으신 거예요? 느낌적으로 여기서 기쁨조라는 걸 알았고 그때는 거기 분들이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여자들을 막 쫄래쫄래 따라오는 걸 보면서 저 김정은이는 여자를 좀 좋아하는구나. 아니 그렇잖아요. 그 공식 석상에 며칠도 안 됐는데 쭉 끌고 나오는 건 그렇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서. 금방 등장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여성 편력이 심하겠고 여자들만 끌고 다녔다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집권하자마자 내가 있었거든요. 이따가 내가 2013년도 1월달 나왔으니까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 한 5달 정도? 6달 정도? 그 정도 있다가 나왔거든요. 그때 봤거든요, 제가. 그러면 처음에 김일성을 겪고, 저도 초등학교 때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김정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김정은 등장하면서 속에서 뭔가 천불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가 생각이 짧고 즉흥적이에요. 정치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든 게 다 즉흥적이에요. 외교관 없애라, 외무성 없애라 이러면서 순간에 북한에 있는 대사들 몽땅 북한에다 소환해가지고 사상투쟁 걸리고 일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걸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이르기호 참사님이 김정은이를 가까이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랬다는데 무슨 일로 어떻게 가서 보셨답니까? 2번인가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2번에 만났는데
처음에는 무슨 행사 때문에 이렇게 만났고 두 번에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원래 기존 통역에 무슨 신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거를 119 탐사님이 맡은 거예요. 1호 통역 형식으로. 얼굴이 뭐 시뻘겋다, 거의 뭐 인기연처럼 빨갛다 이런 게 나왔어요. 김정은이가. 심리적으로 안정화되지 못하다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정은 자체가 아직까지도 정치에 서툴잖아요. 편안한 자세에서 편안하게 정치를 해야 되겠는데 항상 불안한 심리 속에서 하니까 모든 일이 다 죽음증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면 되고. 아까 김성기라는 중국 담당 대리대사님인지 그분이 잡혀갈 때 계셨다는 거.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공사를 했어요. 하다가 북한 내부로 들어와서 부상을 내는데요. 부상이 갑자기 샥 하고 잡혀갔어요. 네.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잡혀가는지 몰래 잡아니까 몰라요. 근데 외정 때 그 백가부라는 집이 있었는데 그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돈을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도 잘 알거든요. 백가부를. 네. 그 백가부 집이 평야시 대동강구역에 있는데 백가부네 집을 원래 육사 버전물로 이렇게 하다가 그걸 식당으로 꾸린 거예요. 네. 그 식당에 딱 갔는데 그 송기 부상내 와이프하고 자식하고 식사하러 온 거예요. 네. 그러다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나왔지. 그래서 야, 저 남편이 좀 잡혀가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식사로 올 기분이 날까? 우린 속으로 그런 소리 했지. 죽은 사람 죽고 사람 산다고 남편이 잡혀갔는데 그때 식사를 하고 사는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좀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남편은 지금 국가보위부에 잡혀갔는데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거기로 나왔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거기 왔더라고요. 그때도 처형했다는 소리 계속 안 나왔어요. 그때는 그저 잡혀가서 그래서 계속 신문 맞는다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일기 형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그분이 뭐 총살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북한에서 외교관 활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자주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이나 북한에 관심 가진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김정은이가 죽게 되면 저 나라가 이제 붕괴 되겠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렇거든요. 저 김정은이 자체도 꽁투각시다 사실은. 자가 죽으면 다른 놈이 나서지 않겠나. 북한은 이자 그 마지막에 기득권층이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저직부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뭔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네 체제를 그리고 이걸 70년 동안 완성해온 거예요. 한순간에 완성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뭐 위대성 선전 사업이나 그다음에 후계자 개선 사업이나 이런 거를 다 70년 동안 만들어낸 구축제도가 있는데 이게 김정은에 하나 죽는다고 해서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 노동당이 지배하는 이 시스템이 없어져야지 이게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지금 김정은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제가 말하고 제가 충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또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서 다 떠받들고 시스템이 네. 만들어져가지고 이 시스템에서 지금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시스템에서 좀 적임자를 꽂아서 따름이지 지금은 1인자는 맞아요. 마음대로 하지만 사람이 조직부도 사람이 없어진 자체도 이때까지 구축해내온 야돌의 시스템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항상 그 시스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파괴해야지 북한 정권이 망한다는 거죠.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이 뒤에 그냥 여자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또 어쨌든 그냥 나올 때마다 현성월이 나오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현성월이가 그렇게 설치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애첩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야, 그 안에서는 애첩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자그 무슨 예술이나 하던 아이가 북한 노동장에서 선전부까지 가려면 우리 공무원들을 했을 때 봤을 땐 우습죠. 전이 없는 거죠 이게. 우습죠. 우리는 특지 아닌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쫙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저거는 그 누구의 말 한마디에 톡 치고 중간에 우리 위에 툭 앉은 거예요. 아니 꼽죠. 그렇죠. 뭐 최선희도 솔직히 말하면 뭐 툭 치서 툭 올라온 거지. 그게 뭐 최선희가 뭐 북한 내면서 체계를 밟아가지고 영상으로 통상적으로는 체계를 밟아 올라왔으면 왜 밑에 사람들이 왜 최선희한테 반발을 하겠어요? 그럼 그 지금 외무상 하시는 거 최선이라는 분, 그분은 어떻게 그 리수영까지 지금 저기 정치범죄용서 갔는데 그렇게 그분이 승승장구해서 올라갈 수 있었나요? 그 문제가 궁금해서 이경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아니 최선희가 저기 내가 있을 때 부국장 하던 게 저게 어떻게 했죠 뭐가 외무상이 될 수가 있어. 난 꿈에도 생각 못했어. 형 저거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김기관이라고 외무성 일부상이 있었어요. 그게 강석주 후임자거든요. 근데 후임자는 또 이렇게 위임자가 되면 후임자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최선희가 아무래도 그때 국민 문제가 너무 첨예화되다하니까 그 기관이도 일부상도 솔직히 말해서 최선희를 불러다가 많이 물어보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계기점이 있었어요. 일기용 이야기한 데 의하면 북미 회담을 할 때 최선희가 따라간 거예요. 네. 그때는 취계도 못 끼우죠, 뭐. 네. 거기 무슨, 그렇잖아요. 그 장차관들 쭉 끌고 갔는데, 그때 북한 그 노동당 뭐 군부 다 끌고 가지 않았어요? 네. 비표는까지. 네. 앳돼 보이더라고요. 그 취계 끼우질 못하지, 가는.
그래야 거기 가야 뭐 기껏해야 지금 외무성 부국장인데 부국장 뭐 국장이나 이거 가지고 가는데 정훈이도 그렇잖아요. 좀 물어보는 거예요. 정훈이가 야 여기 미국하고 문제에서 두두두 이렇게 되는데 이거 툭 물어보는데 네. 외무성 강기 일꾼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최선희가 쫄딱 나선 거예요. 최선희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미국국에 올 때부터 쫙 있다하니까 그다음에 그 북한의 육자회담 다 통역했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국 역사에 대한 산중인인 거예요. 네. 사시한 디테일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훈이 앞에서 얼마나 대답을 잘했겠어요. 거기서 이때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자 누구야 이렇게 됐거든. 예. 그래 눈에 들었구나. 눈에 들었지. 기관 부상이 나이도 많고 다리도 좀 아프고 정훈이가 물어본 데서 충직으로 대답하기 힘드니까 네. 정훈이한테서 이렇게 전화를 오고 뭐 들을 때마다 최선희하고 같이 움직인 거예요. 볼 때. 그러니까 최선희가 그다음에 더 눈에 들어간 거지. 한기간의 북미 문제에서 하나의 그 정모가 보좌관 형식이 됐지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정훈이가 야 근데 자 꽂아준 거예요 외무상으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올라선 다음에 자기 말 안 듣고 주대 있는 외교관들 몽땅 다 툭툭 잘랐지. 진짜요? 싹 다 내보내거나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그 대본이면 또 그 사회적 여론이 있으니까 직책 해임시키는 거지 뚝뚝뚝. 가만 최선희 주위에 있는 아이들 보면 자기 말 잘 듣는 아이 아청꾼들만 있으니까 우려하는 게 그래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있어가지고 미국이나 중국 말하자면 대중, 대로 이런 전략적인 대적직들을 모든 게 자문하고 말하자면 리포트로 작성해서 그게 간철돼 왔는데 주변에 뭐 머리 나쁜 놈들만 이제 말 잡는 놈들만 있으니까 좋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데 자무리에서는 대미 전략이 앞으로 이 전략이 나오지 않는다고 산중인을 따르면서 앞으로 대미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전략 전술이 나오지 않는 머리라고요 그 머리가. 한 외교관이 탈북 러시가 이어진다 이러는데 네. 프랑스 무슨 뭐고 거기에서 누가 죽어가지고 모녀가 미국 갔답니다. 그 뉴스 혹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일기영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프랑스에는 대사관이 없어요. 미국 대표부가 대사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외교관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도중에 병으로 병사를 한 거예요. 뭐 김중은한테 보험국을 만들어서 샤워 대책관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외무성은 좀 보수적인 집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이 사람을 좀 내색을 시킨 거예요. 그럼 애국 열사증 같은 거 줘야 되잖아요. 네. 앞에 사례에서 이때까지 북한 외교관이 해외에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사례를 먼저 앞에다 놓고 이렇게 대책은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뒤에다가 이분은 이렇게 하러 갑니다 해서 방침을 받은 게 어떻게 받았나? 이분은 애국열상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안장하고 다 하고 그 가족은 이 남편이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이 남편의 임기 때까지 있으라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렇게 방침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 이따가 가만 보니까 남편 없이 북한에 들어간다. 자기도 뭐 생각이 깊었겠죠. 그러니까 이제처럼 탈북을 한 거예요. 호텔에서. 혁명열사령까지 안치해주겠다는데 그런 거 다 애국열사령이지. 필요 없다. 애국열사령에 안치해주겠다는데 그딴 거 필요 없다. 애국열사 중이지 정확히 숫자만 주고 거기 안치되겠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뭐 혜택이 북한에 들어가면 뭐가 있겠어요? 자기도- 명절 때 선물 정도 내려오는 거? 아니 애국열사는 선물도 안 내리잖아요. 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혁명열사도 아니고 애국열사 뭐 하는 아무것도 게 아니죠?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남편 없이 들어가서 자기도 강감했겠죠. 옛날에는 기존에는 외교관 그 부인들은 돌아가게 되면 북한 외무성 안에 임직원으로 받아줬거든요. 네. 김여정이 등장해서 움직이는 거를 선생님은 어쨌든 외교관으로서 베트남에 나와서도 뉴스나 이런 거를 어쨌든 북한을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전례 없이 여자가 어쨌든 우리 북한 기준에서 말하면 부사가 설치는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북한 주민들은. 제가 주체사상 세계대회를 저식할 때 그때 김일성, 김정일 상국이 나왔거든요. 네, 주체사상 세계대. 예, 그 조직할 때 거기서 이제 북한에 저식할 때 거기서 나왔는데요. 북한에 뭐 지도자라면 어디까지나 자기 말하자면 위험이나 있고 뭐 이게 이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정부가 지도자로서의 풍모가 없는지 아니 이거 유정이가 뭐가 돼서 이거 나서가지고 성명을 담아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성명 담아라는 게 이렇게 가볍게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명 나갈까 담아 나갈까 수위를 조절하고 이것도 자주 내보내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무게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조절하며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쌍욕도 정면에서 시전하고 있고. 우리 외교관들로서는 우리도 성명이나 담아 쓰던 사람으로서 이거 보고서는
왜 저렇게 되니? 여자가 왜 저거 담화 발표하니?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게. 개인의 이름으로 것도. 개인의 이름으로. 저렇게 말했댔자, 김유정이가 이제 저렇게 하댔자 자기 무게감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천박하다고 우리가 다. 천박해지지 않아요. 발언도 뭐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하던지 아니면 기기점마다 딱 해서 무게 잡고 딱 해야 되는데. 네. 무게가 없고 가벼워지잖아, 사람이. 네.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저게 백기혈통이고 자한테 말 잘못했다가 자기 목숨 달아날까봐 자한테 이해하고 머리 긋고 보고 하는 거지. 김경희 때 사례도 있겠지만 김정일이 동생인 거 김경희가 북한 당시에 또 계셨지만 그 주위에도 뭐 다가가는 것도 또 아니에요. 유승희 주위에 너무 가까이 묻혔다가 어느 순간에 다 죽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친구도 없을걸요? 김경희도 주위에 그 주모가 저녁마다 술 먹을 때 자기 동기나 동창들을 부르다가 술 먹었거든요. 네. 그게 김경희는 안 다치지만 후에 이게 좀 이상하게 되면 그 주인 다쳤거든요 또. 그러니까 요정이 밑에도 가까운 친구는 없을 거다. 정말 외로운 직업이네요. 그렇죠. 저 사회는 자기네 자체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그 독재를 계속 유지하려니까 저 자신도 괴롭고 외로울 거예요 지금. 그 참사님 오신 이후에 그 한국이 뭐 어떤 부분이 좋다고 하던 분 있나요? 그 참사를 이야기하는 게 네. 자식들이 밝게 얻는 모습이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둘 다 딸인데 딸 자랑을 엄청 하셔요. 우리들하고 마인드가 요새 온 그 젊은 탈북 그 세대는 틀리더라고. 우리는 한시도 북한을 잊지 말고 북한에 대해 뭘 하나 해도 뭘 하나 부리고 해도 북한에 관련돼서 북한의 인권을 고발하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거든요. 예. 인권 고발하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하시면 바라는데 가들 자체는 생각하는 게 우리는 북한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싫다. 그거 너무 창피하고 북한의 나라 자체가 싫기 때문에 난 북한이라는 자체를 잊어먹고 싶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한쪽으로 충격받으면서도 이해도 하면서도 그러면 그 말 저 속에서 얼마나 자유를 구속당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얼마나 그러면 야들은 우리나라 나라 자체를 잊어먹고 싶어 할까. 그러면 이분들은 벌써 해외 여러 번 나갔잖아요. 예. 어쨌든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걸 반복하셨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적응하던지. 해외에서 있던 아이들이 많이 편입이 되잖아요. 네. 슈즈 같은 거 신는 사람이 없잖아요. 북한 네, 내부에서. 네. 구두 딱 신고 다니지. 네. 바지도 어디 흰색깔 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없죠.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이상하게. 말도 이상하게 하고. 그런데 그런 아들이 마지막까지 적응을 잘 못해요. 대학 생활에. 우린 저식 생활이 몸에 배가지고 이게 하나 힘들지가 않거든요. 가도는 대단히 힘들어하거든요. 그걸. 힘들어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서 다시 나갔으면 하겠죠. 어떻게 나갔어요? 북한에 다시 돌아가기 싫겠죠. 제일 힘든 게 저식 생활일 거예요. 가들이 힘든 게. 생활 종합하고 이런 거. 그보다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행사 동원되고 그러면 또 외국에서 나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또 뭘 달라고 계속 달려들지 적당 미소란 거랑 그때 누리던 향락이나 뭐 자유민주주의 이걸 죽을 때까지 잊어먹겠어요? 못 잊어먹고 또 어느 순간에 탈북을 하겠지 또 그러면. 저녁 10시가 돼서 다음날 새벽 비행기인데 얘기했다는데 자녀랑 그 다음에 와이프분이랑 선뜻 알았다고 하셨대요? 또 북한에 대한 합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참사님 그 부인님도. 결정적인 계기가 북한의 코로나와 많이 연관이 된 것 같아요. 북한이 이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죽였어요. 우리 담당 국장도 죽었고요. 왜 무슨 부상이 코로나로 등록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많은 죽은 그게 북한 정권에 대한 해멸감이나 해감이 가정에서 그게 하나의 공감대가 된 것 같아요. 거기서. 북한이 얼마나 그럴 때 힘들었으면 진짜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들어오면서 칫솔도 갖고 들어오라 이 정도로 북한이 힘들었거든요. 3년 동안 닫아냈으니까 일체 들어온 거 없어요. 이때까지 죽은 수치 몽땅 감추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 김정은이가 뭐라고 말했나. 우리는 6.25 때 우리 민이 단합해가지고 3년의 전쟁을 싸워 이겼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의 전쟁도 그때의 심정으로 3년은 이겨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대요, 정은이가. 진짜 딱 3년 걸렸대요. 그게. 그러니까 3년 동안 6.25 전쟁을 한번 더 거친 거예요. 북한은 지금 안에서.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뭘로 죽는지도 모르고. 좀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진짜 국제사회가 북한에 코로나 예방약을 주겠다고 그만큼 외교관들이 원래 뛰고 내렸다면서 북한에 들여버리려고 막 노력했는데 북한 당국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그 예방 접종 그 주사약도 자기네 쓸 거는 딜에 간 거예요? 네. 3개가 있지 않았어. 3개 중에 다른 거라도 아무거나 예방접종이면 주겠다는 것도 오히려 반대로 야고 좀 자설득해서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라고 이 정도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북한 당국은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좀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런 썩을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하늘과 같이 여긴다는 북한의 이민위청 구호를 정말 찰떡같이 믿고 있으면서 그래도 북한 정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북한 주민이 알면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일그 형님이랑 같이 앉아서 식사를 여러 번 했어요. 이 자세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북한의 노동당으로 이번에 유입된 코로나 예방약들이 어떻게 들어갔고 하는 걸 뉴트로 다 알고 하면서 진짜 격분했어요. 그 직접적으로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내 지인이거든요. 일그 형님의 지인이기도 하고 우리 다 공동의 지인이니까 중국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걸 육로로 들어갔거든요. 야돌이 네. 그게 코로나로 그때 당시 중국도 호텔도 몽땅 막았어요. 개고생하면서 그거 들어갔는데 그게 어디다 쓰였나.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한테 40만 분나 들어갔거든요. 그때 네. 북한 노동당이나 김정은이 정권을 살리는 그 고위층이만 쓴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좀 더 주겠다 그런 거. 그러면 그게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지원 주겠다 그런 거 내놓고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더 얻었어요. 그걸 주제국에다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부했다는 게 그게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게 공짜로 주겠다는데. 국제사회가 주는 게 아니고 네. 개별적인 국가하고 해외 주재국에 있는 그 외교관들이 딜을 해가지고 받은 건데 네. 그거를 뒤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자체도 거부를 했다. 거부를 했다. 그러면 저희만 살고 나갔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우리가 격분할 일이에요. 네, 그게. 엄청나게 격분할 일이죠. 네. 엄청나게 격분할 일이죠. 북한의 엘리트층이 보는 네. 북한 정권의 어떤 수명이라고 할까?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김주애까지 데리고 나왔잖아요. 네, 예. 북한 주민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그 참사님이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김정은이 동생이 정확히 정부가 북한의 2인자는 아니다. 절대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이 1인 체제이다. 모든 게 다 김정은이 혼자서 좌우지하고 움직이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김정은이가 불시에 병사하거나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가지고 김정은이가 당장 사망한다 해도 북한 정권의 그 성격과 본질, 사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때까지 지탱해 온 게 초토점이 북한의 조직 지도부, 네. 쌓아놓은 시스템, 네. 이게 무너져야만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일트층도 북한 정권을 바라보는 시선은 자기들을 지켜주는 그런 조직이나 체제로 보지 않고 북한 정권을. 예, 자기들이 생명적으로 좀 살기 위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김정일 시대 때 이때는 어디까지나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정도로 조금은 있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로 넘어서면서 그 우리들의 그 신뢰와 이런 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 정권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철수점이 봉건 사회고 독재 체제를 이렇게 세수하면서 내려가는 나쁜 사회로구나.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조국이 아니로구나 생각하면서 말하자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누구도 이것을 뭐 전면에 나서가지고 앞에서 이걸 무너뜨리기가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정권이 무너지려면 더 많은 북한의 고위층들이 탈북러시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대한민국의 뭐 시마인TV나 이렇게 말하자면 북한의 인권이나 북한 정권을 빨리 민주주의하기 위한 이런 말하자면 언론 보도 매체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해서 또 이게 중요하고 또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바쁘세요? 왜? 아까 왜 전화했댔나? 아까 저 참을 때 차 주차할 때 전화했대가지고.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참사님. 저는 먼저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한 10년 이상 살고 있는 심하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먼저 이렇게 탈북에 성공해서 오신 뉴스를 접하고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 격하게 환영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예, 딱 한 가지 저 너무 궁금한데요. 네네. 외국에서 탈북민들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북한에서 와서 살잖아요. 이 탈북민들을 보는 외교관의 입장에서 어떤가요? 부정적인가요? 저것도 다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누워서 침받기죠, 결국은. 네. 내가 날 보고 민족 반역자로 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런 시각이 있었죠, 분명. 북한에, 민족 반역자고,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탈북민들로 인한 말하자면 도움이 많잖아요. 돈도 보내주시고, 또, 점점 북한 사회가 사악한 사회를 본제제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탈북민들에 대한 동정도 많고, 저 개인적으로 보면 탈북민들 여기 오셔서 종착했은 분들 다 저 선배분들로 보고요. 한국 사회에 먼저 오신 선배님들이고 존경하고요.
지금 왔어요.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뭐 선배 존경 이건 아니고요. 네. 그냥 뭐 반역자라는 거는 김정은 체제 소환 소리고 일반 주민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언제 제 먹고 살기 바쁜데 남들 반역자라고 욕할 경황이 있을까요? 그건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도 해외에서 유튜브 같은 거를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거를 이렇게 찍고 그다음 TV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믿어지고 이렇게 유심히 보고 나도 혹시 한국에 가면 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계시나요? 맞는 말씀이죠. 아, 굉장히 유튜버님들 뭐 이렇게 북한 사회 실상 알리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는 북한 사람들은 여기 한국에 오신 분들보다 더 잘 알잖아요, 내부 사정은. 네. 그러나 이제 유튜버님들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성공적인 정착 과정이나 행복상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 상당히 공감이 되고 혹시 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탈북에 대해서 생각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내가 한국에 가도 뭐 못해도 저 정도는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죠. 희망의 아유. 메시지를 분명히 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외에 나가도 외교관이 월급이 정말 쥐꼬리밖에 안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그러면 좀 창피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에서 가이드했는데 북한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한 나라에 관광 와서 너네는 왜 상품이 이것밖에 없느냐. 这里为什么没有东西呢? 이렇게 말하면 그때 너무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해외 나왔을 때 네. 북한 외교관이라는 게 어떤 데 가장 창피하던가요? 북한은 대사관이 이제 생기면 그 북한의 계기점마다 뭐 10월 10일 구구절 4.15 때마다 연회를 조직해요. 대사관에서 연회해서 외교관례상 자기가 다른 나라의 국경 조정에 참가했으면 그 나라 대사관의 요원들을 모두 외교단 사람들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쪽팔리거든요. 네. 대한민국이나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돈을 다 대주고 그 돈으로 해서 뭐 큰 호텔에 가서 부페식으로 해서 쫙 연회를 차리잖아요. 그 북한도 좀 턴치. 근데 북한은 인원수에 따라서 달랑 뭐 400달러, 700달러 이렇게 주니까 인원수에 맞춰주니까 그거 가지고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이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도 체면을 세워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북한의 무슨 뭐 건설 노동자들이 뭐 회사나 이런 데 가서 돈을 뜯어내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체로 대사관 안에 장소를 구비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관 부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식을 가서 시장에서 사다가 그걸 다 해가지고 중국에서 인산수를 또 사다가 그거 가지고 비치해놓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면서 야, 우리는 왜 이렇게 나라가 국력이 없어가지고 쪽팔려요. 그때 보면 어느 사람도 얼마 없어요. 어떤 대사관은 연회 차렸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럼 좀 창피하긴 하겠네요.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그 앞에 나가서 그래도 한 나라의 정권 대표가 나가서 서 있는데 한 명도 음식을 안 차려놨는데 한 명도 안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또 음식은 다 어떻게 되고요? 드시면 되죠. 네? 그냥- 들어도 9만 원 양을 어떻게 다 들어요? 그걸 다. 근데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차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냥 북한이 잠깐 비쌀도 쏘고 잠깐 그러니까 네. 안 오는 거죠. 잠깐만 이게 할라면 이거 쏘니까 잠깐만 쏘는 것도 적당히 쏴야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소리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외무성에 앉아 있어도 북한 당국에서 쏘는 거 외무성에 알리고 쏘진 않잖아요. 예, 알려주지 않고 쏘죠. 알려주지 않고 저희끼리 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아거레망동이 받았다 그 주재국에서 내 거 아거레망동이를 받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런 우려의심이 있거든요. 잠깐만, 아그리망동이 뭐예요? 대사가 나가려면 네. 그 나라에다 아고레망이라고 해서 동의서를 보내고 이 사람이 이때까지 그 국제범죄나 이런 데 없습니다. 가담이 없으면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이 여기 대사로 여기 와도 괜찮아 하는 이런 게 주거든요. 그런 게 이거 보고 있구나. 아고레망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아그레망동? 아고레망. 아그레망. 그러면 아고레망. 아그레망동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고 북한이 썩고 같은 낌새는 내거에서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빨리 나가자 그러거든요. 썩기 전에 빨리 나가야지. 빨리 나가야지. 우리도 그러거든요. 예. 정말 외교관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 타이밍도 중요하고 이래가지고 그 북한이 쏘는 게 신경을 쓰이겠네요. 그렇죠. 가들이 싸가지고 저기서 전화해서 야 북한 너네 아이돌 이게 잠깐만 쏘는데 너네 못 받겠어? 이렇게 하면 없는 자금을 다 투자해서 지금 노력해 온 건데 스포로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대사관들도 많이 철수하지 않았어요. 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겠어요. 너무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북한은. 그렇잖아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외교관이지만 내 쪽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나갈 때 나도 그렇고 다 빚져요. 네. 북한에 나가도 일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빚을 지거든요. 돈을 꿔서 뭔가 준비해서 뇌물을 주고 간다는 의미인가요? 국은 좀 작지만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말인 것처럼 돈을 좀 굴리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장사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장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럼 그 돈이 뭐 대상 안에서 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옛날 때부터 끈끈하게 뭐 인연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하고 해서 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년 있다 가게 되면 그 돈은 머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네. 그거 어떻게 빚쟁이가 돼버리는 거지? 빚쟁이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완전 신의도 잃고 빚쟁이가 되고 그러니까 쉽지 말하면 농사를 짓고 씨앗을 뿌리고 고두어 들인 다음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대사관이 중간에 없어져 빠지면 가지고. 진짜 그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살까요? 빚 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서는 한 푼 없이 못 사는 사이인데 외화가 있어야 사는데 그 사람들은 괜히 나오지 않았던 것만 못하게 되는 거죠. 빚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 아는 지인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진짜 뭐 안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왜 자꾸 그렇게 미사일을 쏘나요? 이 미사일 쏘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우리가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관계국에 해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걸로 해야 어떤 됩니까? 형식으로 하나 담화라고 해가지고 그 담화 기록집 해가지고 북한에 계속 보내거든요. 그게 실적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든지 말든지 북한에 그 핵을 쏘게 되면 그럼 그 나라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뭐 당이면 당 찾아가서 그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온 다음에 우리가 뭐 핵을 보유해야 되는 당위성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 우리가 왜 이번에 미사일을 쐈는가 그걸 쫙 읽어요. 그 앞에 가서 읽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주제국 그런 데 가서요? 관례니까. 아니 근데 우리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실적 총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발 리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듣기 싫어할 거 아니고 주제국 듣기 싫고 말과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실적을 내야 되는데. 앞에서 읽는다고요? 읽어야지. 오케이. 앞에서 우리가 왜 그런가 하고 쭉 이야기해야지. 이야기해서 쭉 이야기하면 뭐 다 가들이 반응이 들었던 그런 건 상관이 없고요. 장관님 위대성과 우리 당 정책의 위대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선진하게 활동을 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대사관 앉아 놀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너여츠라고 해서 안내 통역원들이 해야 될 이게 있어요. 뭐 교육이 무료고 의료가 무료고 집 무료고 막 이런 것처럼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할 때 핀잔을 하니까 확 욕하니까 나는 한두 번 때 이건 하면 안 되겠다는 타이밍이 딱 느껴지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그 해외에 나와서 김정은이 나쁘고 뭔가 북한이 잘못했다는 거 아는데 그 김정은 위대성 선전하는 게 좀 창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 손죽을 똑바로 하는 거죠. 나가서. 사람 어떤 모조리 그러니까 그 모조리보다도 주체사상 그 서저 회원이라든지 보세요. 그 북한에 가게 되면 주체사 신봉자들 뭐 따르는 모습들 할 때 볼 때 옷이랑 좀 이상하잖아요. 좀 정말 이상하죠. 그게 북한에서 옷 입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심하게 입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북한 사람들이 옷 사주든지 자기네 옷 입히니까 옷이 크잖아요. 큰 거 입고 가서 사탕 담그고 좀 넣고 먹이면서 가면서 사진 찍지. 진짜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가난하거나 뭔가 소자 하나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도 주체사상 세계대 말고 주체사상 연구소설 컨트롤할 거 아니에요. 영국에 뭐 성문정치사상 연구위원회가 있고 영국에 네팔도 있고 쿠웨이트 있고 프랑스도 있고 다 있어요. 영국에 있다고요?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프랑스 유저가 하나 있었어요. 들어와서 이상한 질문 계속 하니까 아니 주체사상 좀 믿는 것들은 하나같이 이게 머리가 더 이상한 아이들일까 하고 굴지 우리도. 어쨌든 선생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서사 하나가 뭔가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거를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앞에 가서 글을 읽으니까 전혀 창피하지는 않았다. 그냥 철판 깔고 한다라는 거네요. 재밌네요. 뭐 철판 까는 것보다 그렇게 와서 가만히 있을 놈들만 갖다가 앉혀놓지. 그러면 사진 우린 촬영하지. 옆에서 쫙 촬영하고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라 이렇게 하라 동작 자세를 주지. 그렇구나. 그래서 옛날에 북한에서 가끔 노동신문이나 이럴 때 무슨 다른 나라 무슨 어디 뭐 아랍 추장국에 어디 무슨 추장이 무슨 전무를 보내셨다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전무를 보내라고 지시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북한을 동경해가지고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무슨 어디 추장, 동네의 어떤 지인 같은, 유지 같은 분이잖아요. 축전해버리는 게 대책안 통해서 나가는데요. 그게 허상성의 원칙이거든요.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상일이나 할 때 보내주고. 그냥 그걸 잡아가지고, 야, 너네 이번에 보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안 보내면 만들거든요, 우종. 예.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래 실제 총화가 되잖아요. 네, 네. 그게. 한국 외교관들은 좀 돈이 많잖아요. 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외교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유학생이 가도 사실 근사하게 옷 입고 잘 살고 뭐 이러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보면 나도 좀 잘 사는 나라에 외교관으로 나왔으면 얼마나 좀 좀 좋았을까라는 또 부러움도 한편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한 외교관으로 생각한다는 게 좀 북한 내부에서는 좀 못 느꼈는데 나가보니까 좀 쪽팔리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의상 띄고 다니고 예. 거기 나가서 네. 그다음에 또 혹시 거기 나가 사진이라도 잘못 찍히면 반대로 북한 내부가 알게 되면 야단이거든요. 네. 하여튼 한국 대사관은 자네들 돈까지 다 주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뭐 정보가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분들은 집값도 다 그 국가에서 다 대주고. 제일 부러웠던 게 자식들이 공부하는 그런 그 자원까지 다 대주는 거예요. 집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건 자식 국제학교 한번 보내려도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위축감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주지국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가는데 대한민국 자식들은 몽땅 국제학교나 이런 좋은 대 학교로 다 가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좀 자괴감이 든다 그럴까?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한테 비풀면 우린 주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린. 저기 한국 대사관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뭐를 많이 베푸나요? 아니 옛날에는 마수소지부터 만나 그랬댔어요. 우리 보고. 마수서지도 말라. 근데 마수서지도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무슨 뭐 형님의 자세에서 뭐 만나라 그러니까 네. 뭐 만나긴 만나는데 네. 만나는데 뭐 만났다 부담스럽죠 우린. 줄 거 없으니까. 줄 거 없는 것보다 발언을 뭘 해야 하는가 뭐 이렇게 하면 그거 와서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차라리 가만히 있다 말고 가만히 있고 웃고 지나가는 게 낫지. 그것도 또 정치 환경을 많이 타요 정세.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그다음에 웃으면서 같이 좀 괜찮은 이렇고 거고. 좀 바다도 이렇고 네. 남북관계가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 좋을 때야 딱 이렇게 안 되는 자르고. 거죠. 그럼 선생님은 베트남 나갔을 때 한국 외교관은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 마주 서려고 생각지도 않았나요? 네, 맞아요. 생각도 안 했어요. 난. 그러면 길가에 한국 사람들은 많이 봤죠, 거기서. 예, 그럼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좀 느낀 점은 뭐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좀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주눅이 들었던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진짜요? 네. 우리말로 말하면 뽀다구네요. 내가 먼저 조건했던 것 같아요. 뭔데요? 내가 먼저 선물도 주고. 선물이요? 네. 이 빈털털이 북한 외교관에게 무슨 선물 주고 담배 있잖아요, 담배. 일명 담배 같은 거. 베트남 담당 물불교 한 분이 오셨댔어요. 그런 것도 있구나. 저기 베트남에 나갔을 때 한국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어쨌든 한국 제품을 한 번도 사서 쓴 적이 없는 있죠.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요? 뭐 사서 써보셨어요? 한국 제품이라는 게 옷 같은 건 이제 표출이 되니까 우리 또 정장만 하고 다니니까 그런 건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먼저 식품 쪽에 많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식품. 그러니까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네. 라면이나 이런 거 샀고요. 라면. 그리고 김치도 샀고. 김치.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국 식당을 많이 갔어요. 네. 가는데 이게 초상이장 띄고 차도 다 빼놓고 차 한 대에다 딱 몰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마음에 맞는 외교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 3명 정도. 네. 짝 가서 되면 이따 꼭 다물고 있지. 말하면 티가 나니까 북한에서 온 거. 그 중에서 제일 한국에 능숙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능숙. 백숙을 많이 먹었어요. 여기 앉아서. 가면 백숙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백숙이 맛있던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북한엔 그런 백숙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전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백숙은 일반적으로 물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검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찌는 건가요? 찌는데 이렇게 좀 검용식으로 중기로 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특히 그거는 잔치 끝났을 때 환갑이나 결혼식상에 네. 한 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못 먹었어요. 꼭 그 어떤 힘센 남자나 어른들에게 주겠다고 할머니들이 건들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몸이 허약하거나 할 때 집에서도 이렇게 그 검을 해주거든요. 그런 게. 먹어봤어요. 집에서 먹어봤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맛있던가요? 베트남에 백숙 제일 잘하는 집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 그 사장님도 알 거예요. 저기 북한 사람들이 아닌 거. 차 한 대만 딱 갖고 와서 옆에다 딱 세워놓고 여러 대 가면 남보가 표시가 나잖아요. 네. 전 북한에 있을 때 저는 판문점에서 통일각에서 이 한국 남자를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본다는 게 심장이 떨릴 정도로 이게 남조선 남자라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엄청 높아서 그랬을 겁니다. 외모성 있을 때부터 한국 사람들을 많이 봤고요. 이 차원이 다르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민주경제협력위원회나 이쪽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조선 칠선협회를 저지가다 나니까 이쪽 편에서 외모성의 더임이 없이는 비슷한 관계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맞다. 이쪽으로 오고
이번에 그 미국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 전무가 돌아가신 그 전무가 북한에 완전 유튜브 만들어서 완전 친북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오게 되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외무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알지. 주상 대선주국에서 앉아있는 그 주상 대선주국 7국 앉아있는 우리들이 나라 지역 담당하는 사람들이 한 지역당 2명씩 담당했는데 우리가 앉아가지고 저거 뭐 이상한 거죠. 오면부터 더 시끄럽겠네 저거 그런데 그 오면 그래도 외국인이라고 대우해 주잖아요. 그게 지금 뽕이 차서 오시는 거겠죠. 아까 그거는?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오게 되면 돈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돈을 해줘요. 그러면 부총리급 대우를 해주거든요. 오게 되면 대우적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는가 저희들은 어떤 때는 우리가 돈을 비행기 값을 티켓 값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만 들어오게 되면 고려호텔이나 일제 관광 코스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주체사상 연구 서절하고 한 명을 가짜로 그냥 와보고 싶다는 사람 하나 편입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갑자기 여기서 회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쭉 만들어가지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 놔두는 거예요. 티켓 값이 없어서 다 고지들이거든요. 와서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네. 하고. 주체사상 신봉자를 억지로 키워내서 국가가 어쨌든 돈을 가지고 모자라는 모조리들을 꽁독여가지고 돈 엄청 많이 써요. 돈 엄청 많이 써가지고 북한 체제를 강제로 선전하고 또 그거에 대한 유인책으로 돈도 많이 쓰고 근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간다. 정신이 이상해야지 이거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네요. 이일교 참사님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던 관련된 주제를 우리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 우리 선생님과 함께 또다시 북한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또 출연해 주시고 귀한 신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써는 것도 적당히 써야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국에서 써는 거 외무성에 알리고 쏘진 않잖아요. 써기 전에 빨리 나가야지. 우리도 그러거든요. 어때요? 아니 근데 우리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직접 총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발리꾼 해야 되잖아요. 읽어야지 오케이. 앞에서 우리가 왜 그런가 하고 좀 이야기해야지. 이야기해서 좀 이야기하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동작 자세를 주지. 안 버리면 만들거든요, 우종. 그런 분들도 오게 되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티켓 값이 없어서 다 고지들이거든요. 와서 근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간다. 정신이 이상해야지 이거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아그레망동은 뭐예요? 아그레망동. 아그레망. 아그레망.